불과 8년 전의 사건인데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건의 범인은요. 무려 2년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 사건을 2년 동안 계획을 세웠다면은 와, 이거는 심지어 그 계획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아무도 볼 수 없게 그 벽장 속에 숨겨두기까지 합니다. 뭔가 내 스스로 이 기록을 보면 뭐가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게 정말 충격적인 건 이 범인이 범행을 결심한 그 순간 경악할 만한 다짐을 했는데요. 아, 그 기록인가요? 네. 우발적으로 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10년 동안 고통받고 당한 것처럼 그 자식들한테도 10년 이상의 고통을 줄 것이고 시체도 안 돌려줄 것이다. 이게 뭐야? 시신을 안 돌려주겠다. 자식들한테도 고통을 주겠다는 이 시신을 안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인 건 처음 들었어요. 이 정도면 매일 생각한 거야. 매일 거기에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했다는 거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때는 2016년 6월 24일 김 형사님이 출근을 하자마자 서장실에 불려갑니다. 김 형사, 며칠 전에 실종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이거 강력 사건이 될 것 같단 말이지. 팀원들 데리고 가봐야겠어. 근데 보통 이제 서장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시는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보통 이제 서장 지시를 받기는 하는데 네. 이 정도 실종이면 그냥 팀에서 팀장들이나 그러니까요. 과장들이 결정을 하지 서장 지시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죠. 흔치는 않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실종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홍성에서 혼자 살고 있던 78세 되신 할아버지셨는데요. 다른 지역에 살던 자녀분이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고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행적이 이미 신고 이틀 전인 6월 17일 오후 6시 30분경이었고요. 집에서 약 한 3km 정도 떨어진 마을 야산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을 야산이요? 시간이 해도 저물 시간인데 그죠. 왜 야산에 왜 가신 거지? 근데 산에서 이 전화가 꺼졌던 건가요? 아닙니다. 어르신 휴대전화는 야산으로 가기 1시간 전에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 이미. 그날 CCTV로 이동 동선을 따라 추적하다가 마지막 행적을 찾아낸 건데요. 야산으로 향하는 마지막 CCTV에 오토바이가 타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야, 오토바이를 타고 야산 쪽으로. 그럼 마지막 CCTV를 지나면 그 방향은 야산밖에 없었던 건가요? CCTV를 지나면 바로 갈래길이었는데요. 오른쪽은 야산으로 가는 길, 왼쪽엔 매실밭이 둘러싸여 있는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에 살던 분들은 그날 그 어르신이나 그 오토바이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해서 야산을 중심으로 해갖고 저희가 집중 수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야산 입구에 오토바이가 있었나요? 그렇죠. 왜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산 위에까지 올라가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오토바이가 그 인근에 없었거든요. 야트막한 산인데다 임도가 있어서 소방차도 올라갈 수 있긴 했는데 그 산을 넘어서 이동할 만한 곳을 모두 확인해봤지만 할아버지도 오토바이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방향이 그쪽이 맞다면 이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실종 신고를 받았던 당시 여성청소년 수사팀이랑 관할 지구대, 기동대, 저희 강력팀까지 한 30여 명이 투입돼가지고 그 야산을 샅샅이 뒤졌는데 할아버지도 오토바이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는 큰 트럭까지 모두 확인해 봤는데도 나오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 단서가 하나도 없네, 이거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증발해버렸다라고밖에 저희가 표현할 수 없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미스테리하네.
근데 시작할 때 그 범인의 원망이 꽤 깊은 것 같았었거든요. 네. 그 정도면 사실은 주변에서 소문이나 얘기가 분명히 좀 흘러나왔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건 초반만 해도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집 근처 철공소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철공소 사장님 말로는 굉장히 성실하신 데다가 뭐 돈 문제로 누군가와 문제가 있을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했고요. 사라지기 전날에도 출근을 했었다고 했고요. 다음 날 병원을 가야 한다고 해서 하루를 쉬겠다고 하셨답니다. 사라진 그날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혈압약을 병원에서 처방받고 정육점에서 삼겹살을 한 근 샀던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신고 직후에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어르신 집에 갔었는데 집에 뭐 침입한 흔적, 물색한 흔적도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집안에서 유서 같은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신고한 자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 외에 통화 내역도 없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사람은 못 찾아도 오토바이는 어딘가에 뭐 쓰러져 있든 발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누가 일부러 숨긴 게 아닌 이상 오토바이가 어떻게 사라져? 야,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근데 이 마을 분위기가 왠지 뒤숭숭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사라졌던 야산이 있던 그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뭔가 좀 얘기를 할 듯 말 듯 하다가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저기 형사님, 매실밭집 할머니요. 뭐 아무 말도 없어요? 좀 이상하네. 그냥 분명히 내가 봤는데. 아이 뭐 그 할머니가 하지도 않는 얘기를 내가 떠들어댈 수도 없고 뭐. 아이 뭐 저기 다른 데 가서 물어봐요. 혹시 알아요? 뭐 누가 얘기해 줄지. 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매실밭 집이라면 아까 갈래길에서 우측이 야산이었고 왼쪽은 집이니까 매실밭 집에서 뭔가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엮이기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동네에서 괜히 알지도 못한 얘기 갖고 싸움 날까 봐. 그런 게 많잖아. 맞아. 그렇죠. 뭔가 알고 있는 분위기인데 쉽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들은 얘기를 모두 종합해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라진 할아버지와 매실밭 할머니가 13년을 같이 살았더라고요. 네? 같이 살아요? 그럼 부부였나? 아 부부였구나. 그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원래 그 마을 토박이었는데 젊은 시절 아내와 별거하면서 가족들이 모두 마을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 매실밭 할머니가 사별을 하고 마을에 이사 들어오면서 마을 사람들이 두 분을 연결시켜 준 거로 추정됐습니다. 근데 왜 할아버지는 그 읍내에 혼자 다시 살고 있었던 거죠? 또 같이 살다가 또 헤어진 상황이었나? 네, 6년 전에 할머니 외아들이 타지에서 일용직을 하다 허리를 다쳐 귀향하면서 할아버지 혼자 읍내로 다시 나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종종 집에 찾아와 할머니를 챙겼다고 했고요. 실종된 그날도 할머니 집 쪽으로 가는 할아버지를 마을 분들 중에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는 그날 할아버지를 못 봤다고 했잖아요. 오토바이 소리를 못 들었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팀장님이랑 혹시나 하고 다시 물어보러 그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때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들 얘기로는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어제 일도 기억을 잘 못한다. 17일 저녁 상황을 물었더니 최근에 본 적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혹시나 싶어 그 반응이라도 좀 살펴보려고 집을 좀 봐도 되겠냐.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흔쾌히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 구석구석 꼬챙이로 매실밭까지 다 찔러보고 금속 탐지기까지 대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근데 계속 뭔가 좀 깨림칙한 건
이 마을 분들이 쉬쉬하고 있다는 거. 그쵸? 움직이지도 못한 할머니가 그랬을 리는 없고 만약 아들이 그랬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 쉬쉬했던 게 그 할머니네 아들이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지. 아들이 무서워서 그랬던 건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그 아들에 대해서 마을 분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6년 동안 그 얼굴을 본 게 손에 꼽을 정도라 했습니다. 어쩌다 일당을 벌려고 밭일을 나와도 딱 자기 할 일만 하고 집으로 돌아갔고요.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거나 마을 사람들과 언성을 높인 적이 없는 순하고 조용한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야, 그럼 그 집 아들이 그랬을 리는 없는 것 같고. 네. 그것도 아니네. 그 할아버지가 토박이를 오래 살았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앙금이나 그런 게 오래된 게 있을 법도 한데. 마을 분들 일단 쉬쉬하고 있고. 그렇지, 그렇지. 매실밭 할머니에 대한 얘기만 좀 주저할 뿐 할아버지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마을에 잔치가 열릴 때마다 할아버지를 초대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상황이었고요. 야, 대체 누구지? 할아버지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며 오토바이는 그럼 어디 있는 걸까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땅으로 꺼졌다고 생각하셨는지 우리 형사님들이 삽 한 자루씩을 들고 매일매일 마을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 구석구석 눈에 띄는 대로 한 삽 한 삽 뜨는데요. 이때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는 사람이 형사님들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닙니다. 그러고는 에이, 거기 아닌데. 거기 아닌데? 거기 아닌데는 뭔가 봤다는 거 아니야? 난 어딘지 알고 거기 있어. 아니다라는 그렇지. 얘기잖아요 지금. 누가 에이 아닌데라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매실밭 할머니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들이요? 아까 굉장히 순하다고 했던 그 아들. 아니, 뭘 봤대요? 뭘 본 게 있냐고 물어보면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니 뭐야? 근데 사실 수색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네. 뭐 거들고 아니면 자기도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느낌이 굉장히 묘한데 거기 아닌데는 저도 그때부터 그 집 아들이 좀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마을 분들을 찾아가서 혹시 17일 이전에 할아버지가 마을에 온 적이 있는지 물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할아버지가 자주 할머니를 보러 왔었고 최근에도 몇 번이나 그 집에 가는 걸 봤다고 하는 겁니다. 야, 잠깐만. 뭐 아들은 최근에 할아버지 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 아들이 외출했을 때 할아버지가 왔다 올 갔을 수는 수도 있고. 있긴 있지. 근데 자주 외출을 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마을을 계속 수색하는 동안에도 아들이 그 마을을 벗어나는 걸 본 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아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해봤는데 그때 좀 많이 놀랐습니다. 반년 동안 통화한 횟수가 4번밖에 없는 겁니다. 반년 동안 통화 기록이 4번밖에 없다고요? 야, 한 달에 한 번도 안 할 때가 있는 건데. 그럼 그 4번은 혹시 어디에 전화를 한 건가요? 할아버지랑은 통화를 한 적이 없었고요. 한 번은 밖에서 집으로 전화를 한 것 같고 나머지는 치킨집에 전화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연락하는 사람도 없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저는 아까 전에 그 굉장히 조용하고 순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큰 문제도 없고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너무 작잖아요, 양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조용하다, 순하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타인한테 감정을 자주 드러내거나 또는 뭐 의사 표현을 하거나 이런 것에 굉장히 미숙하거나 아니면 또 본인 스스로 싫어하는 타입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럼 할머니의 아들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 야산도 분명히 수색을 다 하셨고 그 할머니 매실밭 마당
다 찔러보고 확인을 해본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금속 탐지기도 했었는데 못 찾았고. 오토바이가 뭐 작은 것도 아니고 그 정도면 나올 텐데. 그렇죠. 저희도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었지만 최근에 보지 못했다는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참고인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한번 흔들어보자 싶어서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있는데 경찰서에 와서 한번 하자. 범인도 아닌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냐. 문제 없으면 그냥 집으로 가시면 된다. 라고 던졌죠. 네. 야, 일단은 범인이면은 무조건 안 한다고 할 건데. 그렇죠. 혹시 뭐랍니까?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말을 바꿔요? 뭐라고 말을 바꾸던가요? 사실 그날 집 앞으로 지나가는 거를 봤다. 집에 오진 않았고 창고에서 농기구만 꺼내서 바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못 봤다고 했냐 하니까 괜한 의심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돌아갔다면 돌아가는 길에 CCTV에 찍혔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돌아갔다면. 근데 그때 옆에서 이 아들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가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맞아요. 그이가 왔었어. 평상에 앉아서 차문을 읽다 갔는데 내가 걱정됐는지 나한테 몸은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이는 어디로 갔지? 아니 왜 한 집안에 두 사람 얘기가 다르지? 아들은 집안에 안 들어왔고 농기구만 가지고 나갔다. 근데 어머니는 평생 오랫동안 있다가 갔다. 근데 어머니 얘기가 딱 끝나자마자 아들이 치매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일을 착각해서 그런 거라고 전부 헛소리라고 펄쩍 뛰는 겁니다. 아들이 진술이 180도 바뀐 상황에서 어머니가 한 말이 상당히 구체적인 데다 아들이 순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반응을 하니까 하나만 확인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수팀을 불러놓고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밤이면은 루미놀 검사. 루미놀 검사해보려고. 네, 사라진 할아버지가 평상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말이 걸려서 그이가 왔었어. 평상에 앉아서. 평상이라도 검사를 해보자 싶어 기다렸던 건데 평상에 루미놀을 뿌렸더니 번쩍하고 빛이 났습니다. 와, 이거 참. 야, 그러면은 평상에 앉아있던 할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와, 어머니 말이 맞았던 거야. 그러니까 평생 오래 앉아 계셨다는 거고 거기서 살인을 해서 거기에 루미놀 반응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들은 시인을 바로 하던가요? 순간 바짝 얼더라고요. 과학수사팀이 그 자리에서 바로 DNA를 채취했고요. 근데 팀장님이 정리하고 저희한테 그냥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근데 바로 체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나왔는데 루미놀이 나왔는데. 이 루미놀이라고 하는 것은 녹슨 철이나 이런 것에도 반응을 해요. 일부. 그럼 평생 같은 데는 못이 박혀 있거나 뭐 녹이 쓸어 있거나 이러면 반짝거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DNA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체포를 했다가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나오거나 한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죠. 결정적으로 이제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손에 명함을 쥐어주고 지금 많이 괴롭고 힘들 텐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라. 그리고서 나왔습니다. 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쩌면 범인일 수 있는 아들한테 오히려 돌아가면서 명함을 주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해라. 아들이 범인이면 굉장히 복잡하지, 머리가.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전화를 했나요? 다음 날 새벽 4시 반경에 형사님의 전화가 울립니다. 그런데 형사님, 제가 죽였습니다. 시신은 장독대 밑에 묻었고요. 근데
지금 당장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농약을 먹었습니다.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형사님. 이게 뭐야? 그럼 살해한 게 맞았네. 뭐 아들도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거니까 같이. 같이 녹약을. 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저도 그때는 방금 들은 게 다라서 무슨 상황인지 몰랐고요. 일단 119 구급차를 그 집으로 보내고 저도 바로 달려갔는데 도착해보니 모자가 둘 다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세상에. 다행히 응급처치를 빨리 해서 생명에 있는 지장 없이 모자 둘 다 살아 있습니다. 들킬 것 같으니까 그런 짓을 했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스스로 그냥 그러실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마당도 다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잖아요. 어디다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님들이 가져간 삽으로는 절대로 찾지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떻길래. 뭐야? 한 거예요? 삽으로는. 호구를 봤네. 가로 2m, 세로 1.5m야. 와, 1.5m면 웬만한 성인 가슴 높이까지 땅을 판 거거든요. 야, 저기 오토바이가 오토바이가 나왔네. 저 맞죠? 오토바이가 나왔어. 야, 고무통. 고무통. 너무 잔인하다. 2년 동안 준비했다더니 마당에 땅굴을 파서. 진짜. 그러니까 보면 애초에 할아버지가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걸 알고 오토바이와 고무통 들어갈 거를 생각해서 아예 작정하고 판 거네요, 이거는. 예, 맞습니다. 오토바이까지 묻을 계획이었습니다. 오토바이는 보신 것처럼 몸통을 잘라서 분리를 해놨고요. 시멘트 덮개로 눌려있는 고무통을 꺼내보니까 뚜껑에 피스가 박혀 있더라고요. 피스를 빼서 뚜껑을 여니까 윗부분이 실리콘으로 완전 덮여 있었고요. 그 밑에 피해자의 시신을 김장용 비닐로 5겹이나 싸놓은 상태였습니다. 야, 피스에 실리콘까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 2년 동안. 왜? 사인은 뭐였습니까? 경부 압박 질식사였는데요. 얼굴과 팔 등에 함몰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휴. 그 토굴 안에서 같이 발견된 쇠망치가 범행 도구로 추정됐고요. 지금부터 이 할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오토바이와 함께 어머니의 집 마당에 매장을 한 범인을 박 씨, 그리고 피해자를 김창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음독 때문에 당장 이 말문을 잃은 박 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이걸로 대신해서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일기장. 예. 시작 때 보여줬던 일기장. 이 박 씨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게 정확히 2014년 8월 12일이었습니다. 사건이 2010년 6월. 진짜 2년을 거의 꽉 채웠네. 진짜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김창진이 또다시 내게 모욕을 준다면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김창진을 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전에 굴을 파서 준비해 두기로 마음먹고 8월 12일 김창진이 간 이후로 굴을 파기 시작했다. 김창진으로 인해 내 젊은 나날은 마음을 못 잡고 방황하며 쪽방촌을 전전하거나 노숙 생활을 하기도 했다. 우리 재산을 가로채고 어머니와 나의 모정마저 멀어지게 이간질함으로써 우리 가정을 짓밟아 놓은 장본인이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 자식들에게 10년 이상의 고통을 줄 것이고 내가 그한테 빼앗긴 재산 대신에 그의 시체를 안 돌려줄 것이다. 아들은
어머니가 피해자 만나는 것 자체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그 어느 날 어머니가 육견으로 키우던 개를 피해자가 팔아서 제값을 치르지 않는다며 어머니께 피해자를 비난했다가 집에서 쫓겨났다고도 했고요. 그렇게 타지를 전전하다가 6년 전쯤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자기가 보고 싶은 TV만 보면서 리모컨도 주지 않았고 추운데 보일러도 틀어주지 않은 데다 동치미도 혼자만 먹으면서 자신을 무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살인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냐고요. 아니면 이 아들한테 뭔가 정신적으로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현성 인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지내왔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같은 스펙트럼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편집증적인 망상 같은 건데 피해자와 자기 어머니가 공모해가지고 자기를 무시하고 집에 못 있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왜곡된 생각으로 발전을 하면서 아마 범행이 동기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판단한 거죠? 그렇죠. 본인 자기가 결론을 내린 거죠. 본인 속에서의 뭐 그 생각을 키워간 거죠. 무슨 동치미 때문에 리모컨 때문에 2년 동안 살인 계획을 하고 땅을 파놓고 그래서 잔통대 밑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너무 험한데. 처음에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고 붙잡혀가면 당장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할아버지가 먼저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면 복수할 기회가 사라지는 게 걱정돼 계획을 실행했다고 했는데요. 매년 매실철에 피해자분이 매실을 조금 가져갔던 걸 떠올리고 매실을 가져갈 날을 디데이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그 음독한 날 알고 보니까 아들이 어머니한테 농약을 먹였던 거였습니다. 아니 어머니를 보살필 의무 때문에 막 무슨 기다린 것처럼 억울한 것처럼 하더니 그래서 어머니한테 농약을 먹이냐고. 결국에는 어머니 앞에서 그 범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끔찍하게. 야, 그럼 집에서 리모컨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어이가 없네. 너무 험한데. 처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징역 30년 선고받았습니다.